안녕하세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저는 삼성 SDS 연구소에서 AI 기술과 AI 기술을 활용한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세션에서는 딥러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딥러닝이라고 하니까 이제 뭐 딥러닝을 아직도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식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딥러닝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딥러닝을 저희가 엔터프라이즈에서 활용할 때 겪었던 그런 경험들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진행해 나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이렇고요. 첫 번째는 딥러닝이 과연 정말로 매직 같은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작업들을 해왔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결과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왔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도발적일 수도 있고요. 좀 웃기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미지 분석 분야에서 딥러닝은 굉장히 많은 성공 사례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마법 같은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SNS상에서 봤던 그림 중에 좀 웃기는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게 되면 약 7년 정도의 갭이 있는 상태에서 2012년에는 어떤 사진 안에 어떤 사물이 있고 그 사진이 어디서 찍혔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5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좀 과장일 수도 있지만 사실이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 단 7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이 복잡한 과정을 단 2줄의 코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텐서플로우 코드인데 이미 왼쪽에서 디스크립션 되어 있는 저 기능들이 그냥 이제 모델로 제공되어 있어서 그냥 가져다 쓰시면 되죠. 이제 그만큼 커다란 발전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딥러닝이 뭔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AI 또는 이제 딥러닝을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구조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빅데이터 스케일의 데이터를 잘 학습해서 그것을 신경망이 잘 기억하고 있고 그 신경망을 통해서 유사한 형태의 다른 데이터를 잘 예측하는 것. 이것이 되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딥러닝일 것 같습니다. 잘 학습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위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얼굴 같은 경우에는 얼굴의 뭐 입꼬리라던가 코의 어떤 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학습하는 것과 그것이 점점 모여서 얼굴의 상단, 하단, 뭐 좌우 이런 형태로 학습하는 것, 그리고 얼굴 전체를 학습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얼굴 전체의 특성을 잘 학습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사진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사진을 이 딥러닝 네트워크에 넣었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이군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법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딥러닝은 심지어 이제는 누구나 쓸 수 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딥러닝 플랫폼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사용하기 쉽게 계속 개선이 되고 있죠.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아마 딥러닝을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알고 계시는 그 엠리스트 필기체 데이터 쓰실 겁니다. 이 필기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딥러닝 이전에는 굉장히 많은 그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특성을 뽑아내는 작업들을 필요로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딥러닝을 활용하게 되면 이렇게 약 15줄, 6줄 정도 되는 이 코드만으로 이 복잡한 필기체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 성능은 심지어 그러니까 약 한 10초, 20초 만에 97%의 인식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로 마법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렇게 마법 같은 딥러닝이 엔터프라이즈에서 어떻게 활용되어 있는지 성공 사례를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도장면의 결함을 검출하는 사례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도장에 있는 여러 가지 결함들을 잘 학습하여 그 모델을 만들고요. 그 모델을 이용해서 이전에 찾아내지 못한 그런 결함들을 기계가 자동으로 찾는 그런 결과였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검사원의 능력이라던가 검사원의 피로도에 따라서 굉장히 좀 들쭉날쭉했었던 그런 결함을 찾는 빈도가 약 3.5배 이상 개선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설계 도면을 인식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왼쪽에 보시는 설계 도면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도면들을 다루는 기업들에서는 이 도면 안에 있는 구성 정보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 안에 어떤 밸브가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 어떤 파이프가 있는지, 또 그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실제로 이 도면을 이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굉장히 열심히 찾고 있는데요. 지금은 사람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부분들도 꽤 많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딥러닝 이미지 처리를 통해서 자동화를 했었고요. 그 자동화가 약 40배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암 발병 위험을 예측하는 것이었는데요. 병원 정보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 그리고 MRI 이미지와 같은 그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암 발병 위험 또는 치료 예후를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병원 정보 시스템 안에 있는 진료 자료와 그다음에 생활 습관 자료를 같이 통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유방암의 발병 위험을 예측을 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에서는 MRI 이미지와 그다음에 환자의 치료 정보를 복합적으로 분석을 하여 선행항암은 이제 항암 수술을 받기 전에 이제 약물로 치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선행항암 환자의 예후를 예측을 하는 것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계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잘 만들었었고 그 기계를 통해서 의료진들이 의료 행위를 하는 곳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들은 실제로 의료진들과 다 협업해서 일어났던 일들이고요. 또 다른 의료 케이스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안저 이미지 그리고 ECG라고 하는 심전도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안저 사진을 활용을 해서 안 질환을 예측하거나 심지어는 심혈관계 질환을 예측하는 그런 분석들도 저희가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런 디바이스가 있죠. 그리고 여기 가슴에 차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아까 그 점심시간에 보셨던 동영상에서 잠깐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에스패치 카디오라고 하는 심전도를 수집하는 그런 저희 모니터가 있습니다. 이 모니터를 통해서 수집된 심전도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부정맥의 패턴을 찾아서 그 부정맥의 종류를 알려주는 그런 분석도 같이 실행을 해서 현재 건강검진 같은 곳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죠? 딥러닝이. 네, 지금부터 좀 슬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들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전에 머신러닝과 이후에 딥러닝을 차이를 좀 설명을 하고자 만들어 본 자료입니다. 보시게 되면 위쪽과 아래쪽의 그림의 차이는 그리고 여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아요. 똑같은 행위를 해야 되는데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머신러닝의 시대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열심히 작업을 했었고요. 딥러닝에서는 이게 없이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개념적으로도 많이 알고 계시죠.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실제로 그럴까요? 이게 100% 자동화가 될까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저희 경험상 100% 자동화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는 너무너무 서로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어떤 룰로 만들어서 이것을 잘 처리하는 그런 로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 자동화는 되지 않는 슬픈 일이 발생을 한 것이죠.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이렇게 이게 뭐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좀 웃기지만 슬픈 이론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모든 모델에 딱 맞는 단일 처방전은 없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련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경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하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나 아니면 엔지니어들이나 이걸 보면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어라고 하는 그런 직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직감들은 있지만 실제로 모든 상황에 항상 잘 동작하는 것을 보장하는 그러한 룰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앞에서의 그런 슬픈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지금 두 가지의 데이터셋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데이터셋과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셋을 눈으로 딱 보시면 굉장히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왼쪽에는 일단 인쇄체 숫자이고요. 그다음에 배경과 글자 자체에 굉장히 다양한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는 그냥 흰 바탕에 검은 글씨인데 숫자 필기체이죠. 이 두 데이터를 동일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이렇게만 보시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를 전 처리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왼쪽 같은 데이터셋에서는 샤프닝도 해야 되고 로테이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되지만 또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셋에서는 이것을 블러링하거나 그레이 스케일을 하되 샤프닝이나 로테이트는 잘 할 필요가 없는 이런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 그림을 보시고 무슨 데이터 같으세요? 혹시 감이 딱 오시나요? 이거를 가지고 나는 무슨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이 오시나요? 만약에 그런 감이 오시는 분이면 진짜 전문가이십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런 전문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이미지는 유방암 환자의 가슴 사진을 찍은 그런 이미지인데요. 실제로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아직도 사실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의사분들, 의료진분들이 이게 여기가 문제야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알고 있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현실에서는 데이터를 딱 받았는데 뭐 레이블링을 하는 것은 고사하고 어디서부터 뭘 봐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게다가 현실에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저희가 이제 문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현실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문서를 스캔한 것인데 찢어진 것도 있고요. 이게 팩스로 온 것이라서 굉장히 이미 흐려져 버린 그런 문서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가지고 인식을 하기가 너무 어렵죠.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딥러닝 개발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딥러닝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접근법들을 나열을 해본 것이고요. 개발 관점과 실행 관점에서 봤을 때 개발 관점에서는 데이터가 너무 많기도 하고 너무 적기도 하고 내가 꼭 쓰려고 하는 데이터는 적당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어떤 모델을 선정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어떻게 학습해야지 이게 제일 좋은 성능을 빨리 만들어낼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실행 관점에서는 어떤 플랫폼을 써야 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요만큼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를 나는 많은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분산으로 처리해서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문제들로 저희가 한번 요약을 해봤었습니다.
이 많은 케이스를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는 이제 오늘 이 세션에서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아마 오전에 있었을 것 같은데 오전에 있었던 관련 세션들이 있습니다. 그 관련 세션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이야기를 이제 다시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그 마법과 같은 딥러닝은 실제 문제를 받았을 때는 앞 뒤에서 해줘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데이터를 알아야 되고요. 그 데이터를 잘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OCR이라고 해서 문서 이미지에서 내용을 추출하는 이미지 투 텍스트 문제입니다. OCR이라고 하는 분야는 이미 수십 년 되어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지에서 이미지 안에 있는 문자를 인식하고자 하고 그 문자를 둘러싸고 있는 문서 내의 구조도 알고 싶고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추출을 해서 뒤에 있는 레거시 시스템에 연결해야 하는 것까지 이것이 이제 OCR을 엔터프라이즈에서 활용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수십 년 되어 있는 OCR을 저희는 이제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딥러닝의 성공 사례에 힘입어 AI 베이스드 OCR, AICR이라고 하는 저희의 딥러닝 기반 OCR 솔루션을 만들었고 지금 이제 여러 산업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AICR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OCR에다가 자동으로 이미지를 전처리하고 거기서 자동으로 양식과 표를 추출하고 또 인식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저희 AICR 그 메인 화면이고요. 오른쪽에 특장점을 그냥 간단하게 적어봤는데 딥러닝 기반의 높은 인식 성능을 가지고 있고 인식 결과를 활용한 데이터 추출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유즈 케이스 및 인더스트리 확대가 용이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AICR을 저희가 어떻게 만들었느냐를 이제 되게 러프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엔터프라이즈 환경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서는 인쇄체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폰트를 학습합니다. 근데 폰트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폰트를 아마 제일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영문에서는 그래서 헬베티카라던가 쿠리어류라던가 타임즈류 로만과 같은 기본적인 폰트들을 학습을 했었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생겨먹은 문서들은 굉장히 잘 인식을 하겠죠, 당연히. 근데 현실의 데이터는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이렇게 슬픈 현실입니다. 이렇게 흐리기도 하고요. 백그라운드에 있는 색상이 너무 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뒤집혀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학습하는 측면에서 이런 오염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를 여러의 형태로 부풀려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은 여기 굉장히 일부만 지금 보여지고 있지만 엄청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과 같이 아까 있는 그런 폰트들을 이렇게 뿌옇게 처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과 같이 이미지의 시그널을 죽여가지고 일부 로스를 계속 만들어서 아까 그 팩스 같은 형태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이건 A야, 이건 B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그멘테이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데이터마다도 다 서로 다르게 생겼고 그 데이터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어떤 오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모든 케이스를 미리 학습을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그멘테이션을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내 문제에 맞는 내 문제를 풀기 위한 오그멘테이션들의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 찾아내는데 너무 힘든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토매틱
어구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딥러닝을 연구하고 또 딥러닝을 가지고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에서는 이미 많이 하고 있는 작업들이에요. 왼쪽은 이건 구글에서 페이퍼로 퍼블리시한 데이터인데요. 이렇게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5라고 하는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을 때 이 15라고 하는 이미지를 여러 가지의 형태로 오그멘테이션을 해본 겁니다. 근데 여기 이 오그멘테이션 방법들이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화살표 위에 있는 요 숫자와 글자 이 뜻들이 전부 결국 각각의 오그멘테이션을 어떤 형태로 복합적으로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오토매틱 어그멘테이션에서는 이런 다양한 그 오그멘테이션들의 조합, 그걸 팔러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느 팔러시가 내 문제를 푸는 데 가장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추천해주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었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사하게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것은 이미지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계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계열 데이터를 어떻게 오그멘테이션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문제들을 풀어봤었고요. 그래서 역시 왼쪽에서 보셨던 것과 유사하게 오른쪽에서도 오리지널 시계열 데이터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종류의 오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했을 때 가장 좋은 내 문제에 가장 적합한 오그멘테이션 팔러시를 추천해주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왼쪽도 그렇고 오른쪽도 그렇고 모두 원본 이미지의 특성을 대부분 다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이거는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왼쪽 그림에서 녹색 선이 오리지널 시계열의 형태입니다. 이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부풀려 봤거든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팔러시가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오렌지색, 파란색, 빨간색 이런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래 녹색의 형태를 거의 유지하고 있지만 이미 데이터의 노이즈라든가 그 다음에 뭐 스케일 아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서로 다른 데이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성은 잘 유지하고 있죠. 근데 이런 문제들은 풀다 보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팔러시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오그멘테이션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그 많은 조합을 다 만들어서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어 없어라고 하는 것을 판별하기까지는 결국은 기계가 다 돌아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이 문제를 얼리 스탑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한 여러 가지 팔러시들이 이렇게 학습되어 나가는 그 과정에서 그 오그멘테이션 팔러시들이 적용되어서 그 적용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의 추세를 계속 보다가 이 정도 추세가 되면 여기서는 더 이상 보지 않더라도 이 팔러시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을 세웠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실제로 전체를 다 학습하지 않더라도 미리 어느 팔러시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모델 정확도와 모델 개발 시간에 대한 그 향상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TV나 냉장고의 TV와 냉장고의 판매량을 예측하는 그런 문제에서 모델의 정확도는 약 38% 정도 이제 팔러시를 적용하지 않은 것보다 나아졌었고요. 그다음에 모델 개발 시간은 34% 정도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델이 잘 만들어졌어 오그멘테이션을 통해서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나서 한번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고 하는 그런 페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계속 보셨던 문서지만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문서는 굉장히 슬픈 문서입니다. 이렇게 배경도 있고 찢어졌고 구겨졌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뒤집혀진 문서들도 있고요.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몇 가지 이제 저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워터마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워터마크는 사실은 이 문서를 복사하지 마라고 하는 측면에서 맞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인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렇게 워터마크가 진하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배경이 진하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인식의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원래 문서 인식하고자 하는 문자 위에 겹쳐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왜곡이 됐다는 거죠.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저희가 명도 기준으로 인식에 주는 영향을 약화시켜서 개선하는 케이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선 전에는 이렇게 원래는 이제 오리진이라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뭐 에리진이라고 이렇게 나올 부분들도 있고요. 여기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개선을 하게 되면 모델을 지금 건드리지 않았죠. 그냥 단순하게 입력 데이터를 전처리했을 뿐인 겁니다. 이걸 통해서도 인식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회전의 문제인 건데 문제는 입력되는 문서가 회전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나 이거 90도 회전되었어, 48.5도 회전되었어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기계가 이 부분들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처리하지 않으면은 결국 인식률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학습 시에 이미 회전이라고 하는 그 각도라고 하는 그 측면을 함께 학습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렇게 약 90도 이렇게 꺾여져 오는 데이터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잘 보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결과를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회전도 있는데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눈으로 보면 이거는 굳이 내가 90도로 아니면 180도로 뒤집지 않는다 하더라도 읽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것까지 모든 것을 다 학습하기에는 사실 모델이 너무 무거워지고 학습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컴퓨터 비전 방법을 통해서 쉽게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시는 것 같이 사람과 똑같이 동작하는 건데요. 결국 이렇게 긴 가로 성분의 직선들을 잘 추출을 하고 그것을 베이스 라인과 각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구나라고 하는 것만 알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이제 문자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이 문자의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보정하는 것인데요. 딥러닝은 뭐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고 있겠지만 결국 전체 이미지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는 데이터는 그 조각들을 학습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 조각에 대한 순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인식하게 되면은 글씨의 크기가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은 불필요하게 크게 이 바운딩 박스를 잡아서 그 부분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너무 작게 잡아서 이게 잘 안 보이는 경우로 또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자를 찾는 과정에서 문서 내에서 문자를 찾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정보들을 발견을 하고 그 누락되는 정보에 맞게 바운딩 박스를 재조정해서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사실 여기 호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빠졌다고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것인데요. 정상적으로 호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었고요. 여기도 글자가 틀렸던 것, 아니면 누락됐던 미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인식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케이스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보게 됩니다. 이게 문서 위에 도장을 꽝 찍었거든요. 찍었는데 하필이면 그 도장이 내가 인식해야 되는 문자 위에 찍힌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이상한 값을 이렇게 리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델은 당연히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거 포토샵 좀 해보신 분이라면 이거는 싹 레이어를 분리를 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이게 대충 생각이 드시겠죠. 마찬가지 그 방법으로 저희가 색상 분할을 통해서 이렇게 스탬프 영역을 제거를 했고요. 제거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부분들인데요. 이거는
좀 반대 케이스인데 스탬프 안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이 사인을 했는데 이게 또 이제 겹쳐가지고 잘 안 보이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또 역시 컬러를 분리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스탬프에 있는 영역을 추출을 해내고 역시 정상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별도의 케이스였긴 했지만 저희가 필기체 데이트, 날짜를 인식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엄청 많이 뭐가 섞여 있습니다. 그 박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 또 다른 도장이 찍혀 있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고요. 실제로는 여기 있는 이게 아마 베트남 글씨일 건데 베트남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걸 제대로 처리하기도 힘들고요. 이것은 이제 역시 그 색상 분할을 통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그 필기체로 되어 있는 데이터 영역을 분리를 해낼 수가 있었고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다른 케이스이긴 하지만 앞서서 저희가 그 도면 인식하는 그런 성공 사례를 한번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제 뭐 하나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도면을 인식할 때 페인 포인트는 도면마다 심볼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는 사실 좀 유사하기도 하고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게 별 차이가 있나 싶은데 실제로 인식을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다른 형상들 때문에 여기서 썼던 모델을 저기서 쓸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는 그런 변형된 형상을 검출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을 할 때 이렇게 검출 대상이 있으면 검출 대상이 어떻게 생겼어 라고 하는 구조 정보를 별도로 추출을 해서 학습에 반영을 했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전에 보지 못한 심볼이라 하더라도 그 심볼이 이전에 우리가 학습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을 잘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구현을 했었고 실제 적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직관적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문서는 이렇게 당연히 구겨질 수도 있고 접힐 수도 있죠. 병원에서 처방전 받으고 오시면은 이렇게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진 찍어가지고 보험금 청구하시고요. 그런 문제들은 결국 전부 다 이미지를 오염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뉴욕 주립대의 연구진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었고요. 이 결과는 컴퓨터 비전 분야의 탑 학술 대회인 ICCV 2019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간단하게 예제를 가지고 설명드리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원본 그림이고요. 왼쪽이 접었습니다. 막 가상적으로 접어봤는데 접게 되면 이렇게 쉐이딩도 이렇게 생기고요. 이렇게 비껴 나가면서 잘 안 보이는 부분들도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아예 이 부분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AICR이 인식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서 보셨던 그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펼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복원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접힌 이미지고요. 구겨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겨지게 되면 왼쪽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이 부분은 거의 보여지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도 보면 아래 위에 음영들이 생기면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보셨던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펴게 되고요. 이 편 결과가 오른쪽에 있는 원모 이미지와 비교를 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슬픈 이야기로부터 그 슬픔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슬픔은 이겨냈으니까 근데 조금 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만 소개시켜드리면 딥러닝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딥러닝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딥러닝 네트워크의 가장 마지막에서 판별해주는 그 값을 가지고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 그 값을 사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숫자 3이라고 하는 것을 노이즈를 계속 가해봤더니 딥러닝의 결과는 3, 3, 3이라고 하다가 여기서부터 갑자기 1이라고 이제 이야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금융권에서 이 모델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알려줘야 되겠죠. 아, 이거 틀렸어. 나 좀 자신 없는데 모델이 자신 없으니까 사람이 한번 다시 볼래? 라고 해야 되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컨피던스 스코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컨피던스 스코어는 이렇게 전체 학습된 데이터의 그 분포를 잘 확인을 해서 실제로 그 분포 안에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미리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그 규정되어 있는 형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이 딥러닝 결과가 뱉어주는 그 결과의 차이를 스코어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도 보면 3, 3, 뭐 여기서는 3이긴 한데 1일 수도 있겠어라고 했지만 이 케이스에서는 얘는 3은 아닌 것 같고 1일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숫자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 0.5 이하. 뒤로 갈수록 이 점수조차도 계속 낮아지는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형태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실제로 인식된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 AICR 저희 솔루션에서는 이렇게 인식된 결과를 인식률로 보여주는 그런 것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타이니한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모델을 개발할 때 아니면 커스터마이징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모델들을 만들어 보고 그 모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엠리스트 같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현장에 가게 되면 그냥 이 문서 인식해 주세요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이 달려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내가 막 만들어봤던 모델들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툴까지 지금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예를 들면 온몸 문서가 있고 기본적으로 한번 인식을 했을 때 그라운드 트루스, 베이스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들게 되면 이걸 가지고 여러 모델들을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두 모델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그라운드 트루스 대비 맞는 것들은 그냥 표시하지 않았고요. 두 모델을 비교했을 때 이쪽에만 있는 모델들, 왼쪽에만 있는 모델들을 오른쪽에만 있는 왼쪽에만 있는 결과, 오른쪽에만 있는 결과, 양쪽에 둘 다 있지만 차이가 있는 결과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툴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모델 개발 과정과 그다음에 현장에서 적용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결론을 내볼까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매직 노 프리런치라고 할 때 매직 뒤에 물음표 하나만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느낌표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직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이전에는 분석가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소수의 자원을 이용해서 열심히 만들어서 잘 만든 모델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한 번 활용되고 끝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았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엔터프라이즈 AI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분석가의 역량과 노력이 플랫폼화되어서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누구라도 그 분석가의 역량에 준하는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희 삼성 SDS가 생각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AI입니다. 네, 저희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